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3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35분입니다. 예, 저는 어저께 필사를 하고 야구가 끝나는 시간이 한 9시 좀 넘었나요? 아무튼 뭐 그랬는데 야구 끝나고 안주를 소고기 소고기였는데 싸게 샀어요. 예, 소고기를 잘 볶아서 맛있게 볶아서 안주를 만들어서 과일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또 오랜만에 무한도전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 정주행을 쭉 했었어요. 완전 1편부터 완전 끝편까지 그 여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100 몇 편? 100 지금 40편인가 150편인가 아무튼 뭐 100편대인데 그냥 생각 없다기보다는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장면도 많고 뭐 그런 게 또 일종의 힐링이 될 수 있죠. 아무튼 좀 편안하게 보고 싶을 때 보는 예능입니다. 요즘 예능은 좀 제가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봐도 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역시 예전의 감각, 그 예전 오래된, 벌써 몇 년이냐, 10년 되니까 지금 2010년쯤 되더라고요. 그 무한도전 편이 15년 전인데 아직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도 싹 깎고 수염도 싹 깎고 이제 또 재출발하는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고 밥을 먹고 오후에는 그 어제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러닝머신 1시간을 탈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저녁 때 또 아마 야구를 오늘도 할 것 같은데 야구를 보면서 미디어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도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스트레스 탁석산증, 행복은 어떻게 현대의 신화가 되었나, 도서출판 창비에서 나왔는데요. 이 탁석산이라는 분은 한국 분이십니다. 철학적자 겸 저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이 책은 뭐 그냥 책 쇼핑을 하다가 사게 됐는데 제목이 일단 마음에 끌렸어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허상을 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감 같은 것도 있고, 차라리 그 행복이라는 그런 강박감을 내던져 버리면 편할 텐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평가도 아주 좋고 해서 이 한국 사회 문제를 좀 많이 녹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저의 문제의식과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싸게 샀습니다. 헌책인데 뭐 얼마 비싸지도 않고. 자, 그렇고요. 집에는 이제 점점 책이 쌓여가고 읽는 속도는 느리고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추계시대 미디어북 8장 철학의 모험
531쪽. 오늘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길기도 하고 하니까 자, 서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이데아의 탐구자 플라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제자 플라톤은 30살이었다. 이 비극은 젊은 플라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리차드 토마스 타라스 The Passion of the Western Mind. 네. 플라톤은 원래 정치적인 길로 나아갈 생각이었다. 플라톤은 그의 영웅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부유한 귀족 집안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테네의 마지막 왕의 후손이었다. 막내 작은 아버지는 펠리크리스에 가까운 친구였다. 숙부 두 사람은 아테네가 펠로포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뒤 30인 참주 정부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플라톤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권유했다. 이것은 큰 기회로 보였지만 플라톤은 이 비열한 정부의 약점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을 때 기뻐하였고 자신의 때가 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이 그의 희망을 박살내버리는 바람에 환멸과 혐오감을 느끼며 공적 생활에서 물러났다. 어느 폴리스를 보아도 정부 체제는 나빴다. 인용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올바르게 또 진정으로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치적 권한을 얻을 때까지 또는 정치적 통제력을 지닌 계급이 어떤 섭리에 이끌려 진정한 철학자가 되기 전까지 인류는 더 나은 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드림 오브 리즌에서 인용. 추구의 시대의 통찰이 정치라는 폭력적이고 부정직한 세계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까? 플라톤의 철학은 종종 다른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고 속세를 떠나 추상의 차가운 순수성을 도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플라톤은 철학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플라톤은 공자의 추종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자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공적인 정책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믿었다. 이상적으로 보자면 철학자는 사람들을 직접 다스려야 한다. 플라톤은 붓다와 마찬가지로 현자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아고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인류의 개선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뒤 플라톤은 영감을 얻고자 지중해 동부를 여행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엘레아 학파의 철학자인 에우클레이데스와 함께 메가라에 머물렀다. 그들은 파르메니데스에게 매혹되었다. 플라톤은 또 피타고라스 공동체에도 마음이 끌려 그들과 평생에 걸쳐 우정을 나누었다. 플라톤은 그들의 수학을 향한 열정에 특히 감명을 받았다. 수학은 그들의 정신을 훈련시켜 특수한 것들의 혼란스러운 늪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수와 기하학적 형태들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게 해주었다. 플라톤은 이집트와 리비아도 여행했으며 시라쿠사의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의 궁정에서는 디온 가로 열고 기원전 408년에서 354년 디온을 만났다. 디온은 플라톤의 사상에 무척 열광했다. 플라톤은 디온이 시칠리아에서 철학적 활동가가 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1차 시라쿠사 방문은 좋지 않게 끝이 났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디오니시오스가 플라톤을 노예로 팔았고 플라톤은 막판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경험으로 상처를 받은 플라톤은 기원전 387년에 고향 아테네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테네에도 기운이 날 만한 일은 없었다. 아테네는 테베와 동맹을 맺어 스파르타와 대항함으로써 필로포네소스 전쟁의 여파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평화는 지속되지 않았다. 이후 3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그리스 본토 도시들 사이의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정치적 관계를 보여준다. 폴리스들은 계속 싸웠으며 어떤 도시도 일관된 외교 정책을 집행할 수 없었다. 끝없는 갈등으로 모두 쇠약해졌다. 교역도 쇠퇴했다. 부자와 빈자 사이에 다시 갈등이 생겼다. 이런 내적인 분쟁이 가끔 잔악행위로 폭발하기도 했다. 기원전 370년에는 아르고스의 민주주의자들이 귀족 1200명을 곤봉으로 때려 죽였다. 테게아에서는 과두정치의 지도자들이 폭력적인 군중에게 학살당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본 것 같아요. 이 대중의 권력도 어떤 견제를 받아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독재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사회는 뭐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런 폭력에 대한 플라톤의 대응은 수학과 철학 학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랄까 회피, 도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실에서의 도피. 이런 학파는 아카데메이아라고 불렀다. 영웅 아카데모스에게 바쳐진 아테네 외곽의 신성한 숲에서 학자들이 만났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강의보다 소크라테스 방식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플라톤은 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관점을 제자들에게 강요하려 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권장했다. 동시에 글을 써서 자신의 개인적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결국 전 저작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최초의 철학자가 되었다. 플라톤은 자신의 통찰을 교조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대화의 형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관점을 표현할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대화들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대화는 어떤 확고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 플라톤의 대화는 결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더 많은 생각을 해보라는 권유였다. 독자들은 그의 대화를 읽고 논의되는 쟁점의 복잡한 면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플라톤은 현대의 학자와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엄숙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장난스럽게 간접적으로 넌지시 제시하곤 했다. 우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애둘러서 모호하게 근본적인 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플라톤은 진리에 이르는 과정이 어려우며 길고 엄격한 변증법 훈련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신의 글에서는 오랜 구전 방법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런 진실이 단지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전달될 수 없으며 경험적 관찰과 규율 잡힌 논리만이 아니라 직관적, 미학적 통찰, 상상력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보통 형상, 이데아, 형상학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이 학설이 일관된 이론이 된 적은 없다. 현대의 학자들은 플라톤 사상의 발전을 추적해 왔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가 말년에 형상학설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플라톤의 작업에서 분명한 지적 진화를 찾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윌리엄스 플라토
뭐 인용을 해왔는데요. 플라톤은 이미 진행 중인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고 몇 개를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던 것 같다. 그는 이런 때는 이런 방법을, 저런 때는 저런 방법을 시도한다. 어떤 경우에는 형상을 신성한 형상으로 신비하게 묘사한다. 또 어느 때는 더 지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플라톤은 대화마다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이 어려운 개념에 다가간다.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서로 겹치는 일련의 주장이다. 이 주장들은 서로 다른 수많은 철학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형상이라는 일반적 관념을 사고의 추상적 대상으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 난해한 이 개념이 기원전 4세기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세계와 어떤 현실적 관련을 맺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소크라테스는 굿리니스, 선의 진실한 본성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이것을 정의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마 그 자신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초기 대화에서 플라톤은 스승의 절차를 꼼꼼하게 따랐던 것 같다. 우리가 보았듯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 대화 상대들에게 용기와 같은 덕의 여러 사례를 생각해보게 했다.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내려는 시도였다. 만일 이런 유형의 행동이 용감한 것이고 저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용기 그 자체의 본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덕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덕행을 할 수 있는가? 서로 경쟁하는 정치체제, 가로열고 민주제, 과두제, 참주제, 귀족제, 군주제의 지지자들이 시끄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던 그 시대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플라톤은 해법을 찾을 유일한 희망은 좋은 통치의 바탕에 깔린 원리를 찾는 것이라고 믿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에 혼란을 느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합리적 사고를 발휘하면 파악할 수 있는 상상적이고 변함없는 실제의 영역을 찾아나고자 했다. 예,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런저런 주장, 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규칙을 찾아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플라톤은 독특한 주장을 하여 소크라테스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는 덕이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사례들을 축적하여 구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덕은 독립된 실체였다. 아이고, 여기서 갈라섰네요. 이렇게 덕이라는 독립된 실체, 그러니까 우리 그 관산상품 공부할 때 중론에 어떤 정해진 실제라는 게 없는데 그 실제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오류에 빠집니다. 물질 세계보다 높은 수준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였다. 선, 정의, 아름다움이라는 관념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은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다. 다만 모든 인간의 영혼, 가로열고 푸시케, 영혼에 존재하는 추론의 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물질 세계의 모든 것에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형상, 이데아 형상이 있다. 용기, 정이, 크다는 느낌, 심지어 탁자도 마찬가지다. 강둑에서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물을 웅덩이나 바다가 아니라 강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 정신에 강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개념은 우리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두 사물도 완전히 똑같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적 동일성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도 그런 관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물은 그 나름의 고정된 존재 또는 본질을 지니고 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우리와 관계도 없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며 자신의 존재나 본질하고만 관계가 있다. 이런 존재나 본질은 본래 그들 자신의 것이다. 플라토 컴플렉트 웍스.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말은 현대 영어에 이데아와 의미가 같지 않았다.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는 사적이고 주관적인 정신적 구축물이 아니라 형상, 패턴, 본질이었다. 형상 또는 이데아는 원형 각각의 특수한 실체에 독특한 형태나 조건을 부여하는 최초의 패턴이었다. 플라톤의 철학적 개념은 고대 영속 철학이 합리화되고 내면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철학에서는 지상의 모든 대상이나 경험이 천상의 영역에 대응물을 가진다. 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이렇게 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추구시대 이전 종교에서는 핵심적이었다. 따라서 절대적인 것들의 세계가 세속적인 세계에 불완전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플라톤의 사상을 당시 사람들은 현대의 독자만큼 낯설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겠죠. 형상은 시간의 세계에 자신을 표현하지만 그보다 우월하고 초자연적이고 영원하다. 이 형상들은 우리 삶에 형태를 부여하지만 그것을 초월한다. 이곳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 쇠퇴한다. 그러나 플라톤은 아름다운 사람이 그 외모를 잃고 죽는다 해도 아름다움 자체는 계속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미인은 절대적 아름다움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지상의 어떤 실체도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그녀는 아름다움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 영원한 특질에 참여한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자매의 아름다움이나 시, 산, 건물의 아름다움과는 매우 다르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형상에 관한 타고난 알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그녀에게 드러난 아름다움에 굴복하는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훈련하여 가로 열고 플라톤은 여자도 이런 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훈련하여 지상에서 아름다움의 불완전한 표현물을 통하여 그 밑에 놓인 영원한 형상을 볼 수 있다. 네, 이게 관념적으로 빠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관념화되면 복잡해질 텐데요. 네. 따라서 형상의 영역이 1차적이며 우리의 물질적 세계는 2차적이고 파생적이다. 영속 철학에서 천상의 영역이 속세보다 더 우월하고 더 지속적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형상에는 덧없는 현상이 소유하지 못한 강렬한 현실성이 있다. 어떤 사람 행동 대상에 불완전하게 드러난 형상이 잠깐 보일 때 우리는 그 감추어진 본질을 본 것이며 지상에 표현된 것보다 더 진정한 수준의 존재와 만난 것이다. 장자나 붓다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우리가 여기 아래에서 보는 모든 것은 늘 다른 것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형상은 생성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 형상은 정적이며 변화가 없고 불멸이다. 플라톤은 감각자료보다는 순수한 이성의 성과에 기초한 알을 개발하여 더 깊은 수준의 의미와 만나고자 했다. 감각자료는 본 뒤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감각자료는 본 뒤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붓다라면 두카라고 말했을 것이다. 뭐 맥락은 비슷합니다. 네, 맥락은 비슷해요. 플라톤은 과학의 신화적 인식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당대의 수학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다. 아카데미아의 문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새겨져 있다. 수학 훈련은 핵심적이었다. 피타고라스와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우주가 숫자와 기하라는 근본 관념을 바탕으로 질서를 잡고 있다고 믿었다. 자연의 대상에서는 완전한 원이나 삼각형을 결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형상들은 모든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대상의 바탕이 된다. 그렇다고 플라톤은 질서를 잡는 정신이 이런 형상을 우리 주위의 어수선한 세계에 강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런 형상들은 그것을 인식하는 지성과 독립적으로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그 형상은 일반적인 사고 양식이 아니라 훈련받은 지성이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다. 수학은 플라톤이 구했으나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던 절대적으로 확실한 알의 예였다. 이것도 근데 깨졌죠. 수학도 그 자체의 논리가 오류가 있다고. 어디였지? 슈레딩거였나?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학자들은 자신들의 학문에 대해 플라톤과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수학적 진실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이 이 이데아들의 세계까지 뚫고 들어가 그 세계와 접촉한다는 뜻이다. 수행의 수행의 방법이라는 거야 뭐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또 꼭 이런 건 수행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수행이라는 게 진리를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한단 말이죠. 모두 열려 있습니다. 모두 열려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이렇게 독서하는 것도 수행이죠. 이런 알은 오직 고통스럽게 힘겹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전적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신념이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것을 깨우기만 하면 된다. 진실은 외부에서 정신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형상에 대한 직접적인 알을 지니고 태어나기 전의 존재로부터 다시 모아야 하는 것이었다. 리콜렉트라고 하면서 다시 모아야 리콜렉트 주 표시가 있는데 회상한다, 상기한다는 뜻도 된다. 리콜렉트 재밌는 개념이에요. 리콜렉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하는 설명에 따르면 각각의 영혼, 푸시케는 여러 번 태어났으며 이곳과 지하세계의 모든 것을 보았다. 영혼이 배우지 않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덕에 관해서건 다른 것에 관해서건 전에 알았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탐구하고 배우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회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시 한번 볼까요? 매노라는 플라토웍스. 이게 이게 신비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와도 연결이 되고요. 중동과 지중해 지역의 신비주의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또 이거 뭐 공부해 나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플라톤은 종교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 신비주의 거기에 관련해서 자주 나올 겁니다. 플라톤이. 그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한 노예 소년을 옆으로 불러 소년이 까다로운 기하학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을 도와준 일을 자기 이론을 뒷받침하는 예로 든다. 자신은 그 소년이 전생에 알았으나 잊어버린 것을 일깨워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네, 신비주의죠. 플라톤은 우리의 정상적 경험을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접근 가능하고 우리 인간성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실제의 영역이 있다는 추구 시대의 많은 철학자들의 신념을 공유했다.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예. 그러나 다른 철학자들이 이런 통찰을 추론으로 얻을 수 없다고 믿는 반면 플라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임이 본질적으로 회상이라는 그의 주장은 이런 엄격한 변증법이 차가운 분석이 아니라 직관임을 보여준다. 타고난 알을 회복하는 것은 정신 자체를 기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플라톤의 일부 대화에서는 어떤 개념을 조사하거나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려고 형상을 단순하게 발판으로 삼기만 했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성적 탐구가 정열적이고 낭만적이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성은 차갑지 않고 뜨거웠으며 의미와 가치를 찾는 영적 탐구였다. 이성은 푸시케가 목표를 확인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욕망을 이용하는 것을 도왔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편적인 텍스트들로 판단하건대 그때까지 그리스 철학자들은 경험을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해석하는 데 만족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아카데미아에서 그리스 교육은 더 영적으로 변했다. 플라톤은 엘레우시스와 디오니소스의 비밀의식의 이미지와 어휘를 이용하는 일이 많았다. 네, 디오니소스와 관련이 깊어요. 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의식과 극적인 재현을 통해 통찰을 얻는 대신 변증법을 구사하여 형상들의 비전에 이르렀다. 이 변증법은 엄격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들은 의식의 다른 상태로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곤 했다. 이 과정은 존재의 더 높은 상태로 신비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엘레우시스의 미스타이가 경험하는 축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입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과정이었다. 향연, 시포지온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런 탐구자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 연애로 묘사했다. 탐구자는 마침내 엑스타시스에 이르러 정상적인 인식 너머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라는 이름의 여사제에게서 이런 정보를 얻었다고 설명한다. 디오티마는 자신의 미스타이에게 아름다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이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환희에 찬 명상, 가열고 테오리아로 정화되고 변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철학 입문자들은 예컨대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적 완벽성에 사로잡힐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아름다움의 한 표현에 불과할 뿐이며 이런 아름다움은 다른 존재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입문의 다음 단계에 이르면 신체의 아름다움은 신체적으로 추한 사람에게도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 즉 파악하기 더 어려운 아름다움보다 급이 낮다는 것을 깨닫는다. 디오티마는 마지막으로 설명한다. 입문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놀라운 비전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으려고 노력했던 아름다움의 영혼이다. 이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이것은 특수한 대상에 한정될 수 없으며 절대적이고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하며 유일무이하고 영원하다. 다른 모든 것도 거기에 참여하지만 그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동안에도 그 아름다움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어떤 변화를 겪지도 않는다. 푸시케는 사랑의 신비에 입문하여 물질적 세계를 떠나며 절대적 아름다움 자체에 관한 황홀한 알을 얻는다.
심포지엄에 나오는 얘기네요. 이원론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원론의 내적 모순에 빠져서 결국에는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이라는 것도 이제 학문이 발전을 하면 그 학문의 발전 자체로 인류 역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인류 역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현대인은 생각을 무언가 우리가 하는 일로서 경험한다. 하지만 플라톤은 생각을 정신에 일어나는 일로 보았다. 사고의 대상은 그것을 보게 된 사람의 부식해 존재하는 살아있는 실제였다. 이런 아름다움의 비전은 단지 미적인 경험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일단 그것을 경험하면 아주 깊은 정신적 변화를 겪고 초라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는 더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알을 얻은 사람은 단지 선의 반영된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한 선을 낳는다. 반영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접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진정한 선을 낳고 양육했기 때문에 신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누릴 것이며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그 자신이 불멸이 될 것이다. 플라톤의 아름다움의 묘사는 다른 사람들이 신이나 도라고 불렀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인용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얼굴이나 손이나 다른 육체적인 것의 아름다움처럼 상상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이나 과학의 아름다움처럼 나타나지도 않는다. 자기 자신 외의 다른 어떤 것, 살아있는 것이건 땅이건 하늘이건 다른 무엇이건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신, 브라만, 니르바나와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움은 완전히 초월적이다. 절대적이고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하며 유일무이하고 영원하다. 심포지엄. 플라톤 정도라면 전 플라톤에 능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근접해 갔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네. 근접해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 개인적인 그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말이죠. 그의 개인적인 체험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론이 아니고 그의 개인적인 체험. 그러나 아름다움의 비전이 탐구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 목적지는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의 본질인 선을 똑바로 가리켰다. 다른 모든 형상은 선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선에 의해 양육된다. 선 안에서 만물은 하나가 된다. 선은 묘사가 불가능하며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우화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우화는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알레고리다. 국가의 동굴의 비유는 아주 유명하죠. 리퍼블릭 국가.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평생 죄수처럼 동굴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상상한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굴 안쪽 벽만 바라볼 수 있도록 묶여있어 바깥 세계로부터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볼 수 있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 조건의 이미지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을 직접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불행한 환경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덧없는 그림자를 진정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런 포로 상태에서 해방된다면 동굴 바깥 세계의 찬란한 햇빛과 떨리는 존재에 눈이 부시고 당황할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어스레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빛으로 올라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햇빛은 선을 상징한다. 물리적인 빛 때문에 명료하게 볼 수 있듯이 선은 진정한 알의 원천이다. 선을 보게 되면 해방된 죄수처럼 우리는 진실한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 해 덕분에 사물은 자라고 번창할 수 있다. 선과 마찬가지로 해는 존재의 원인이며 따라서 우리의 일상 경험을 넘어선 곳에 있다. 깨달음을 얻은 영혼은 긴 입문 끝에 보통 사람들이 해를 보듯이 선을 명료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여행의 끝은 아니다. 해방을 얻은 사람은 그대로 바깥에 머물며 햇빛을 받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붓다가 닐바나의 평화를 만끽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에게는 동굴의 어둠으로 돌아가 동지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너희 각각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처에서 살아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주장했다. 너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보게 될 것이다. 훌륭하고 정의롭고 선한 것들의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역시 국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적대적인 태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어둠에 당황할 수도 있다. 과거의 동무가 조롱을 하며 미망에 빠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깨달음을 얻은 자가 어떻게 어둠을 인식하는 일에서 영원한 재수와 다시 경쟁할 수 있을까? 포로는 해방자에게 반발하여 그를 죽일 수도 있다. 플라톤은 여기서 아테네 사람들이 실제로 소크라테스를 죽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동굴의 우화는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플라톤의 정치적 묘사 가운데 일부다. 그는 늘 이상의 실제적 적용이라는 문제로 돌아온다. 벽에 드리운 그림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빈약한 비전을 묘사할 뿐 아니라 강제와 자족적인 환상에 의존했던 당대 정치의 덧없는 착각을 표현한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가 합리적인 것이며 통치자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 훌륭한 사회에서 성장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 마땅한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는 혐오스럽고 엘리트주의적인 요소가 많다. 플라톤의 유토피아 도시에는 예를 들어 우생학이 위세를 떨칠 것 같다. 덜 유능한 시민들은 생식을 단념해야 할 것이다. 결함이 있는 갓난아기는 신중하게 처리해버릴 것이다. 장래가 유망한 아기들은 부모에게서 데려와 폴리스에 격리된 구역에 있는 구경 타가소에서 기를 것이다. 가장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동굴에서 밖으로 올라가는 것에서 절정에 이른다. 깨달음을 얻은 국민 생활에 완전히 입문화되면 이들은 스스로 선을 보고 거기에서 내적인 안정을 얻을 것이며 이것이 국가의 평화와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인용입니다. 따라서 도시는 요즘의 대다수 도시들과는 달리 그림자들을 두고 싸우고 통치하기 위해 서로 투쟁하는 가로 열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선이나 된다는 듯이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적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도시가 내전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국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치해져요. 네. 아무래도 이원론에서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것을 다시 현실에 맞추려고 하면 잘 안 맞죠. 형식주의적이 되거나 아니면 교조주의적이 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럼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띠는 거죠. 그러면 뭐 삭막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플라톤이 좀 길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짧으니까. 네.
빨래가 아직 다 안 됐네요. 빨래를 좀 널어놓고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읽고 빨래가 완성이 되면 빨래 좀 널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44쪽. 플라톤도 자신의 상상의 국가를 진짜 국가의 청사진으로 여기지는 않고 아마 토론을 자극하는 용도로 활용했을 것이다. 좀 황당하긴 하죠. 그러나 그의 유토피아에 내재한 잔인성은 추구 시대의 동정적인 에토스와 멀리 떨어져 있다. 국가는 권위적이다. 자신의 전망을 타인에게 강요한다. 예를 들어 붓다라면 해롭다고 했을 만한 수단이었다. 플라톤은 인문학을 좋아하지 않았다. 시와 음악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그리스 교육을 의심의 눈길로 보았다. 예술이 비합리적인 감정을 자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국가는 개인적 관계를 장려하지 않는다. 섹스는 유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시민을 양육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적인 폴리스에서 비극을 금지하고 싶어 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아티케 전역에서 새로운 비극들이 계속 많은 청중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위대한 시절에 향수를 느꼈으며 여전히 그들의 비극적 통찰을 갈망했다. 그러나 플라톤은 비극에 등을 돌렸다. 플라톤은 비극에 깃든 비관주의,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신했으며 신들에 대한 회의적 관점으로 인해 치명적인 허무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비극의 영웅들과 공감하는 것은 은연중에 삶에 대한 그들의 황량한 평가를 묵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비극은 고결한 시민의 영혼조차 마비시켜 그것을 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비극은 슬픔을 향한 자연스러운 경향을 자극하여 감정적 굴복을 불러올 수 있었다. 자신을 향한 슬픔이나 타인을 향한 동정은 통제하고 제어해야 했다. 사실 합창단이 청중에게 요구하는 대로 타인과 공감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선한 사람들의 절제와 자기 통제를 파괴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사회는 이런 자연스러운 공감을 억누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공감은 덕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맹자와는 달리 자비의 싹을 기르는 대신 제거하기를 원했다. 그의 후기 작업에 나타나는 가혹한 태도는 두 번째 시칠리아 모험으로 인해 강화된 것일 수도 있다. 시라쿠사의 압제자 디오니시오스 1세가 죽은 뒤 플라톤은 지혜롭지 못하게도 정치적 음모에 관여했고 그 결과 기원전 354년 그의 옛 후견인인 디온이 암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플라톤도 가택연금을 당하고 처형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기도 했다. 결국 그의 철학적 사상이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플라톤 자신도 개인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때부터 그는 더 강경해졌다. 플라톤의 형상이라는 비전 덕분에 그리스 종교는 새로운 역동성을 얻었다. 호메로스 이래 그리스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으며 자신의 조건을 초월하거나 급격하게 바꾸고자 하는 야망이 없었다. 시인, 과학자, 비극 작가들은 존재란 더덥고 죽어가는 것이고 종종 잔인하게도 파괴적이기도 하다고 주장해왔다. 인간의 삶은 툭하였다. 신들도 이런 불만스러운 상태를 바꿀 수가 없었다. 이것이 진정한 현실이었다. 성숙한 인간이라면 영웅적 도전 정신으로든
아니면 비극적이거나 철학적인 통찰로든 이 현실과 맞서야 했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것을 뒤집었다. 지상에서 육신을 입은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현실이 아니다. 지상의 삶은 형상의 변함없는 영원한 세계와 비교하면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인간도 그런 영원하고 완벽한 세계에 다가갈 수 있다.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을 견딜 필요가 없다. 길고 가혹한 철학적 인문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들의 영혼도 신들의 도움 없이 신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으며 한때 올림포스 존재들의 특권이었던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결국 플라톤 이후에는 신들 너머에 존재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제에 대한 갈망이 나타났다. 좀 느낌이 이 플라톤의 말년은 좀 느낌이 어떠냐면 깐깐한 약간 꼰대 할아버지 느낌이에요. 자기 주장만 무조건 옳다.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만큼 도구마에 자기 자신의 도구마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말년에 플라톤은 세상으로 돌아오며 그의 신학도 더 구체적으로 바뀐다.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은 신성한 장인 가로 열고 데미우르고스 장인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한다. 이 장인은 영원하고 한없이 선하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우주를 만들지 못하고 설계도에 따라 창조해야 한다. 이 장인은 종교적 탐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최고 신이 아니다. 더 높은 신이 존재하지만 그 신 또한 인간의 공경과 관련이 없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우주의 창조주이자 아버지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설사 찾아낸다 해도 모든 사람에게 그를 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97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얘기네요. 플라톤의 목표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냥 합리적인 우주론을 만들고 싶을 뿐이었다. 형상에 따라 창조되고 이성이 스며든 그의 우주에는 경험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명료한 패턴이 있다. 이곳에는 이제 올림포스의 자의적인 개입이 없다. 우주는 포괄적인 계획이 통치하며 인간은 논리적으로 연구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창조된 우주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이며 여기에는 합리적인 정신, 그리고 누스와 영혼, 푸시케가 있다. 이것은 우주의 수학적 비율과 천체의 규칙적인 회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별들도 창조주의 신성에 참여한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생성된 신들이며 지구 가이아는 최초의 존재이자 가장 늙은 존재이다. 가이아 또한 완벽한 모델에 따라 창조되었다. 마찬가지로 각 인간의 누스는 신성하다. 각 인간의 내부에 다이몬, 즉 신성한 불꽃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불꽃의 목표는 지상으로부터 멀리 올라가 하늘에서 우리와 비슷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 탐사는 과학적인 동시에 영적인 작업이었다. 플라톤은 새로운 우주 종교를 만들어냈으며 이것이 낡은 올림포스의 비전을 대신하여 계몽된 철학자들의 믿음이 되었다. 해석은 달라지지만 이것은 플라톤의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훗날 유일 신론적 전망과 결합하면서 서기 12세기까지 서유럽에서 기본적인 우주론의 자리를 지켰다.
유해신론과 만나기 딱 좋은 구조죠. 플라톤의 사상은 플라톤의 신성한 우주는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철학자들은 구무되어 경험적으로 우주를 연구했으며 자연의 신비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 우주로는 그들의 정신, 그리고 약간의 신성한 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정신이 그 과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것은 또 신을 인간의 틀 안으로 가져왔으며 신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매일 하늘에서 빛나는 신들, 가르고 해, 달, 별을 실제로 보는 것이 가능했다. 지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신의 신비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플라톤의 우주로는 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인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신들은 그들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이 문제에 대책을 세우려 했다. 그는 올림포스의 신과 영웅들을 다이몬, 즉 수신으로 활동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중개자 역할을 하는 하급의 신으로 간주했다. 파악할 수도 없는 최고신과 교류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도시 경계의 수호자로서 나그네들을 돌보는 제우스를 숭배하는 것은 가능했다. 결혼의 후원자인 헤라, 전쟁 때 준무장 보병을 돌보는 아테네와 아레스를 숭배하는 것도 가능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축의 시대 종교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던 자연의 영과 비슷한 수호천사로 축소된 것이다. 수호천사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수호천사, 천사를 뜻하는 그리스어 엔젤로스와 라틴어의 엔젤루스는 인간보다 우월한 영적 존재로서 신을 수행하는 메신저, 봉사하는 영을 뜻한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지위를 상실했을지 모르지만 플라톤은 그들에 대한 숭배가 폴리스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저작인 법률에서 플라톤은 오래된 종교가 여전히 중요한 또 하나의 유토피아적 폴리스를 묘사했다. 플라톤은 이성과 전통적인 그리스 종교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생각했다. 올림포스의 다이몬들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대의 신화를 부인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인 일이었다. 동화와 마찬가지로 신화에는 약간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이 종교를 개혁하기를 바랐다. 플라톤은 희생제나 기도로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성한 세계와 인간을 매개하는 이 중개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상 도시에는 아크로폴리스의 헤라, 제우스, 아테나를 위한 성소가 각각 있어야 했다. 아고라 주위에는 성전들이 있어야 하고 축제, 행렬, 희생제, 기도 또한 꼼꼼하게 이행해야 했다. 플라톤이 상상하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아폴론과 헤리오스였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태양과 동일시되었으며 플라톤의 우주론적 신학에 쉽게 통합될 수 있었다. 플라톤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통합하려 했다. 그의 폴리스의 축제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과 다이몬이 인간 참가자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사실 이런 제의의 목적은 신의 축일을 함께 즐기는 것이었다. 축제에는 오르기아제인이 포함되었다. 이 말은 황홀경의 신비축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법률에 나오는 얘기네요.
희생자는 올림푸스 신들의 비위를 맞출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분위기를 띄우고 인간에게 초월의 암시를 줄 수 있었다. 플라톤은 이렇게 오래된 종교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종교가 철학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다. 종교는 진정한 깨달음을 줄 수 없었다. 형상은 신화의 통찰이나 제의의 신성한 드라마가 아니라 오직 정신의 이성적인 힘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다. 정통적인 종교는 격화되었다. 미토스, 가로열고 신화, 이야기는 플라톤의 신비한 로고스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었다. 법률에는 플라톤을 축의 시대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불길한 명령이 있었다. 네, 플라톤의 상상의 도시는 신정 체제였다. 폴리스의 첫 번째 임무는 신들에 관한 올바른 생각을 가르치고 잘하든 못하든 그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었다. 올바른 믿음이 먼저였다. 윤리적 행동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다. 전통적인 신학이 도덕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었다. 법이 지시하는 대로 신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신성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며 법에 어긋나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축의 시대 사상가 가운데 형 이상학을 강조한 사람은 없었다. 어떤 사상가들은 심지어 이런 유형의 사변을 오도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윤리적인 행동이 먼저였다. 인간은 전통적 신학이 아니라 자비심 넘치는 행동의 힘으로 신성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플라톤에게는 올바른 믿음이 필수였다. 이것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야간위원회는 시민의 신학적 의견들을 감독해야 했다. 그냥 전체주의네요. 전체주의. 달리 뭐 설명할 다른 뭐가 없습니다.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믿음의 필수 조항은 세 가지였다. 첫째, 신들은 존재한다. 둘째, 신들은 인간을 돌본다. 셋째, 희생제나 기도로는 신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제2의 실제적 효능에 관한 미신적 믿음과 무신론은 플라톤의 이상적인 폴리스에서는 중재였다. 이런 생각이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시민은 올림피스 신들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도 그들에 관하여 탐색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시인은 우화를 이용하여 대중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지나치게 공상적이지 않아야 했다. 그들은 정의의 중요성, 영혼의 이동,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내세에 받을 벌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야 했다. 이런 교리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도록 보장할 수 있었다. 플라톤은 무신론자들 가운데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죄가 선언된 불신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5년 허용했다. 이 기간 동안 불신자는 반성을 하도록 격리된 장소에 구금되었다. 그래도 진정한 믿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형을 당했다. 플라톤은 철학적 탐구 초기에 그릇된 종교관념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은 소크라테스의 처형에 경악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는 자신의 관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 선고를 옹호했다. 플라톤의 전망은 힘을 잃었다. 그것은 강제적이고 편협하고 징벌적인 것이 되었다. 그는 외부로부터 덕을 강요하려 했으며 자비로운 욕구를 불신했고 자신의 철학적 종교를 전적으로 지성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스의 축의 시대는 수학, 변증법, 의학, 과학에는 놀라운 기여를 했을지 몰라도 영성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빨래 좀 널고 오겠습니다.
예, 플라톤 이제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플라톤에 대해서는 크게 뭐 논평할 만한 건 없네요. 그냥 단지 플라톤은 그 저작이 모두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플라톤이 아마 위대한 철학자로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작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계속 읽고 하면서 발전이 됐겠죠. 보태지고 하면서 의미가 더 붙여지고 이러면서 플라톤 실제보다 더 가치를 과하게 플라톤의 실제 사상의 실제 뭐랄까 수준보다 더 과도한 해석을 행해 나갔겠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제 앉아서 얼른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읽고 진도 오늘 쪽쪽 빼고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부차 축의 시대가 120쪽도 안 남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제 약간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지루해졌습니다. 얼른 끝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얼른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52쪽 로고스의 건축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제자는 이런 분열을 더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은 아테네 출신이 아니었다. 칼키디키 반도의 그리스 식민지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마케도니아의 왕 아민타스 2세의 친구이자 주치의였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민타스의 아들 필리포스 가로 열고 기원전 359년에서 336년 제위와 함께 성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8살이 되자 아테네로 갔으며 아카데미아에 들어가 20년 동안 플라톤 밑에서 공부했다. 이 시기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그의 형상 이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상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아름다움, 용기, 원, 신색 같은 특질들은 그것이 내재하는 물질적 대상 안에만 존재할 뿐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념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어떤 것은 진실로 영원하고 신성했으며 소멸하는 대상들보다 우월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기는 매우 어려웠다. 우리의 감각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식물이나 동물의 구조처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더 나았다. 기원전 347년 플라톤이 죽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를 떠났다. 아카데메이아의 수장으로 임명되지 못한 것에 실망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마케도니아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테네에서는 깊이 인물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친구 필리포스는 기원전 359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뛰어난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필리포스는 약하고 후진적이고 고립된 나라 마케도니아를 지역의 강국으로 만들었고, 이제 마케도니아는 아테네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었다. 아테네는 1년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기원전 346년에 마케도니아와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역동적인 새로운 나라에 적대적이고 원한을 품고 있었다. 마케도니아는 꾸준히 영토를 넓혀가며 그리스 본토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기원전 342년 필리포스는 마케도니아에서 아들 알렉산드로스 가르고 기원전 336년에서 323년 제위를 가르쳐달라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초대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어도 3년은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쳤다. 그 무렵 필리포스는 그리스의 최고 군주가 되었다. 기원전 338년에는 아테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뒤 이 지역에 새로운 안정을 가져왔다. 모든 폴리스가 평화로운 시대의 혜택을 누렸으며 특히 아테네는 새로운 번영의 시기를 맞이했다. 필리포스는 페르시아를 침략할 계획이었으나 기원전 336년에 암살을 당하고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듬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로 돌아가 자신의 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알로폰 리케이오스의 신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리케이온으로 알려졌다. 이 무렵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자였다. 그는 소아시아에서 몇 년을 보내며 동물과 식물을 해부하고 쪼개보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세밀하게 묘사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는 특히 발달과 부패 과정에 관심을 쏟았다. 한 번은 매일 달걀을 깨 닭의 배아의 성장을 도표로 만들기도 했다. 플라톤을 비롯한 추구의 시대 현자들이 흐름과 변화의 가능성에 혼란을 느꼈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성 과정 전체에 흥미를 느꼈다. 변화는 특화가 아니었다. 모든 생물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물질적 세계에서 의미를 찾지 않고 변화의 물리적 형상에서 의미를 찾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형상이란 감각의 영역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실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각 물질 내부에 내재하는 구조였으며 그 물질이 성숙해질 때까지 진화를 통제했다. 각 사람이나 사물은 그것이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주동하는 디나미스를 가지고 있었다. 도토리가 그 안에 떡갈나무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변화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었다. 그것은 완성을 향한 보편적 노력을 상징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하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동굴을 떠나려는 야심이 없었다. 철학자가 자신의 이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면 현상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많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로 돌아온 뒤 형이상학과 윤리학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관심은 변함없이 이성의 기능과 행사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의 인간이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 주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모든 생물은 자신 내부의 형상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다. 진리 자체를 위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테오리아 가르고 관조 명상은 인간 가르고 이때 인간은 남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결함이 있는 인간 형태로 간주하여 낮게 평가했다. 인간의 마지막 형상 또는 목표였다. 따라서 인간의 에우다이모니아 가르고 복지는 지성에 있었다. 그에게 선은 분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연구하고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었다. 인간의 도덕적 복지 또한 로고스에 달려 있었다. 용기와 관용 같은 특질도 이성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성에 따르는 삶이 최선이고 가장 쾌적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후기의 한 논문에서 그렇게 썼다. 이성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8. 니코마 뭐였지 이게? 제목이 배안. 네, 뭐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지성 그리고 누스는 신성하고 불멸이었다. 이것은 인간을 신들과 연결시켰으며 인간에게 궁극적 진리를 파악할 능력을 주었다. 테오리아의 쾌락은 감각적 기쁨과는 달리 밀려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족성을 주며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른 삶의 특징이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안의 최선의 것에 따라 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신과는 달리 지적인 명상에 완전히 몰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명상에 몰입할 경우에 우리 내부의 신성한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어떤 신성한 것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이런 신적인 속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뿐이다. 테오리아는 어떤 점에서는 다른 축의 시대 현자 가운데 몇 사람이 달성했던 황홀경의 상태와 비슷하다. 이런 현자들 역시 자신의 인간적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했으며 부풀거나 이울지 않는 기쁨 또 절대적 자족성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성과 로고스를 넘어서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테오리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른다. 과학 연구를 포함시켰을까? 아니면 더 명상적이고 초월적인 활동을 했던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노에톤, 그리고 생각이 존재의 최고 형태였던 것은 분명하다. 노에시스, 노에세오스, 그리고 생각하기에 관하여 생각하기야말로 존재 그 자체였다. 그것은 만물의 기원이었으며 신의 감추어진 삶의 특징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테올로기아 즉 신의 연구를 제1의 철학이라고 생각했다. 존재의 가장 높은 근거와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우주 종교를 받아들여 우주를 신성하게 여겼으며 별을 살아있는 신으로 보았고 신성한 장인과 그의 창조물 너머에 존재하는 지구의 존재를 상상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제1원인이 아니었다. 우주는 신성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대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자, unmoved mover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른 어떤 것의 작용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별을 비롯한 천체들이 변함없이 지구 둘레를 돌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들의 운동을 시작하게 만들었건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움직이게 한 더 높은 존재를 또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은 인과의 사슬이 하나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신비한 직관을 통해 파악한 실제라기보다는 그의 우주론이 낳은 논리적 결과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왕국에서는 욕망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굶주린 사자는 먹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양에게 살금살금 다가간다. 어쩌면 별도 욕망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별은 그 자체로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오직 더 큰 완벽을 갈망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갈망은 지고한 활동에 종사하는 존재에 대한 지적인 사랑에서 생겨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는 자신에 대한 명상에 잠긴 노에시스 노에세우스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자는 영원하다. 이것은 지고의 형상이다. 물질과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유일한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고의 신성으로서 순수한 누스이며 자기 도치적이고 자족적이다. 자신보다 열등한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은 순수한 테오리아였다. 플라톤의 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통 사람을 위한 종교는 없다.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자는 인류에게 관심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밑에 있는 올림포스 신들이 인간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생각에도 의심을 품었다. 플라톤에게 올림포스의 신들이 인간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신조였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그것은 단지 가설일 뿐이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신앙의 폐지를 원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늘 우월한 존재를 갈망한다. 그들이 신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유형의 숭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오래된 신화들은 매우 의심스럽지만 거기에도 어쩌면 고대의 지혜의 화성 몇 가지가 담겨 있을 것이다. 천체에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 그런 예다. 종교는 또 폴리스의 법과 통치가 신의 승인을 받았음을 보여줄 때도 유용할 수 있다. 철학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지만 이것은 야훼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갑자기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고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는 지고의 신이라는 개념을 아주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유일 신론자들은 나중에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자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믿업지 않은 증거들을 이용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만 철학자들의 신은 결국 더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데우스 오티오수스로 여겨졌으며 영적인 탐구에는 쓸모가 없었다. 데우스 오티오수스 참의 주 표시가 있습니다. 데우스 오티오수스 게으른 신, 물러난 신 정도의 의미. 카렌 암스트롱 더 히스토리.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생각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의 형이상학에는 신성한 면이 전혀 없었다. 형이상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의 단편적인 글과 강연 노트를 묶은 편집자와 사서들이 만들어낸 말이었다. 그들은 서로 관계없는 주제에 관한 14편의 에세이 한 권을 묶으면서 거기에 메타타 피지카, 즉 자현학 다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보다는 정통적인 영성을 더 잘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통성에 몰두하지 않았으며 신비주의에 참여하는 입문자는 사실이나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고 어떤 경향 속에 녹이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유형의 종교는 생각이 아니라 느낌, 가로 파테인과 관련된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 감정을 더 편하게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가끔은 화를 내는 것도 좋은 일이었다. 분노가 극단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플라톤이 자신의 이상적인 국가에서 비극을 금지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에도 나름의 기능이 있다고 믿었다. 어떤 경우에는 동정심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며 비극은 감정을 교육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경험하도록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겁 많은 사람은 오이디푸스의 고난을 보면서 자신의 괴로움이 결국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비극은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모방하여 그런 감정들의 정화를 이끌어낸다. 감정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로부터 빨려나와 개인과 공동체에게 도움을 준다. 사실 이런 감정들은 비극이 주는 독특한 쾌락의 필수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의 전문가들이 늘 직관으로 파악하던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했다. 일상생활에서 견딜 수 없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신화적으로, 제의적으로 재현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공포를 뭔가 순수하고 초월적인 것, 심지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개인적인 독서를 위한 문학적 텍스트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에 관해 논의하면서 국민이나 정치에 끼치는 영향보다는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강조했다. 비극의 제의적인 영역은 논의하지 않았으며 신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문학 비평은 인간 중심적이었으며 그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현세의 세계를 향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적 지성은 심오한 종교적 경험도 은근히 뭔가 더 실용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천재성을 지닌 선구자였다. 그는 거의 혼자서 서구가 논리학, 철학의 기초를 닦았다. 안타깝게도 그는 또 서구 기독교에도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다. 12세기의 유럽인이 그의 글을 발견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자에 대한 그의 합리적 설명, 가로 열고, 실제로는 그의 성취 가운데 그렇게 빛나는 대목은 아니었다. 그의 합리적 설명에 매혹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의 종교적인 가치를 담을 생각이 없었으며 이런 신은 축의 시대의 주요한 흐름에는 낯선 것이었다. 이 흐름은 궁극적인 실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경험할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성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서구를 과학의 길 위에 올려놓았다. 그 길은 첫 번째 축의 시대 이후 거의 2000년 만에 제2의 위대한 변화를 부르게 된다. 축의 시대 이후 과학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8장 끝났습니다. 9장. 예, 9장과 10장이 남았어요. 10장, 9장과 10장. 예, 약 100페이지. 약 100페이지만 읽으면 됩니다. 네. 1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아주 긴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분들과 긴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행의 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12시가 벌써 넘었어요. 저는 밥을 먹고 오후에 독서를 조금 더 하든지 한 다음에 러닝머신을 좀 타고 운동도 좀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